자, 오늘은 아침에 충격적인 소식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었고, 일단 우리나라가 진짜 악재가 한번 나오려고 하니까 그냥 이 시즌에 그냥 완전히 그냥 다 쏟아내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아예 나올 때 그냥 아주 물 밀듯이 그냥 막 마구마구 쏟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악재가 다 끝난 것처럼 보여도 그게 끝이 아니고 지금 계속 좀 쏟아지는데 일단은 뭐 이미 저질러진 거니까 한번 내용 파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시장이 일단 시작하기 전에 충격을 받고 시작한 거 먼저 당연히 오늘 네이버 순위에도 하루 종일이었나요? 뭐 순위가 계속 올라와 있었어요. 검색어 순위가 그 정도로 영향력, 특히 개인 투자자가 많이 갖고 있고 검색을 그만큼 많이 했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신라젠이 아침에 차라리 만약에 장중에 이렇게 펼쳐졌으면은 오히려 물량 터지면서 장대음봉으로 하면서 다음날 끌고 올라올 수 있는 환경도 될 텐데 이건 꼼짝없이 다음날도 점 하한가 가능성도 생겨버렸어요.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팔지 못했거든요. 19만 주밖에. 1,400만 주를 팔고 싶어 하는데도 팔지 못했다. 그만큼 사주는 사람이 없었고, 어쨌든 그러면 그 다음날도 큰 영향을 미치고 점화가를 볼 수도 있고 뭐 20% 이상 이하 20%를 넘게 하락할 확률이 좀 큽니다. 그렇다면은 얘가 준 충격이 코스닥에서 0.5% 될 거예요. 그 분봉 시작할 때 0.5% 가까이 신라젠에 의해서 떨어졌거든요. 아침에 시작할 때. 그럼 얘가 또 한 번 이제 만약에 점한가를 월요일에 간다.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지금보다는 영향력이 줄겠죠. 얘는 시가총액이 1조 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3조에서 1조 원이 줄어든 2조 원대가 이제 됐기 때문에 그만큼 영향력이 줄었고, 그러면은 이제 점한가를 월요일에 간다고 하더라도 0.3% 이내의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또 점점 줄겠죠. 티슈진도 했던 거예요. 코오롱 티슈진도 처음에 점한가 나온 다음에 계속 내려갔잖아요. 그때 처음에는 시장의 충격이 굉장히 컸었는데 그 뒤로부터는 영향력이 계속 시장에서 얘가 내려간다고 해도 크게 요동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티슈진이 점점 시가총액이 줄어들었고 지금은 5천억도 안 되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내려가봤자 전체적인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신라젠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기피하던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대형 바이오주들은 계속 하면 안 된다. 대형 바이오주들, HLB, 신라젠, 코오롱 티슈진 등등, 셀트리온 시리즈도 마찬가지고 지금 헬릭스미스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이미 대형주로 큰 것들은 그만큼 거품인 겁니다. 뭐가 됐든 임상 과정이 기대감 때문에 어떤 임상에 대한 뭐 어떤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너무나 뭐 성과 없이 그냥 부풀려서 기대감이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지금과 같은 시장이랑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기대감이 충족시키면서 마구마구 같이 시장이 부풀려져 올라갔을 당시 2015년 1월부터 7월하고 그 다음에 2017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 그 시기가 지나가고 나서는 이미 그 기대감만큼 다 찍고 온 거고요. 그래서 대형주가 된 거죠. 중소형주에서. 근데 지금 시장이랑은 안 어울려요. 그때는 이제 고평가된 시장이 고평가 구간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이 저평가 구간이잖아요. 시장이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고평가 구간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든 끌어져 내려올 확률이 매우 크고, 저평가 구간은 뭐 아직까지 뭐 내리막을 겪고 있다고 한들 앞으로 원위치를 시켜보려고 노력을 할 만한 구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반대의 길을 걸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시장이 말도 안 되는 역사적 저점을 보이고 있을 때 PBR 기준으로 증시가 서브프라임 때랑 비슷한 수준을 보고 있을 때, 물론 기업들의 실적 증가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ROE 개념으로 따지면은 ROE로 보는 관점에서는 사실 아직도 PBR처럼 그런 저평가는 아니에요, 우리 시장이. 그래서 뭐 여지는 있는데, 뭐 보통은 PBR로 증권가에서 많이 따지니까 이제 PBR로 얘기를 드리고,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는 ROE도 부담은 작용하긴 합니다. 어쨌든 실적이 좀 줄어든 게 있으니까 증가폭이 낮아졌다. 어쨌든 다시 얘기를 하자면 지금과 같은 저평가 시장에서는 그래도 지금 저평가니까요.
디스카운트 되고 있는 거잖아요. 안보 불안해 등등. 어쨌든 이런 저평가 구간에서는 같이 저평가된 종목을 취급을 해주셔야지 반대로 고평가된 거 내려오는 거는 위험하다. 그게 어떠한 내용이든 간에 그냥 좋은 내용이 유지하고 있어도 그냥 차익 실현이 계속 욕구가 생길 거예요. 계속 차익 내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대형 바이오주들은 절대적으로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그냥 하다가 물리더라도 차라리 그냥 저평가된 중소형주에서 하세요. 지금은 상장 폐지 시즌도 아니고, 물론 상장 폐지 될 만한 종목을 건드리면 별로겠죠. 근데 그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저평가된 그래도 실적 좀 나오는 그런 류의 중소형 개별주에서 갖고 있어야만 지금 시장이 지나가면 그 종목들이 거칠게 올라오고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게 기대감. 그러니까 대형주 고점에 있는 대형주를 자꾸만 갖고 계시면 증시가 올라와도 걔는 안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떨어져서 회복도 못해요. 사람도 나이가 어릴수록 젊을수록 회복력이 빠릅니다. 아팠을 때 회복력 빠르죠. 어릴수록. 반면에 나이 들수록 아팠을 때 회복력이 약해요. 마찬가지예요. 증시가 종목들이 이미 시가총액을 크게 형성한 것들은 다 중소형주 시절을 대부분 거쳐왔어요. 상장 당시부터 크게 상장한 거 제외하고는. 예를 들어 제넥신 같은 거 보시면 정말 작은 종목이었어요. 그 시절을 다 겪어왔습니다. 제넥신 지금 5천원이면 지금 10분의 1이잖아요. 지금 시가총액이 1조 2천억이면 1천억 정도의 시절을 다 겪어왔다는 거예요. 그냥 산술적으로. 대부분 이래요. 대부분 이런 중소형 시절을 오랜 기간 거쳐왔습니다. 얘도 2009년부터 2013년, 14년, 지금까지 5년간, 4, 5년간 아주 쌓인 그 중소형 시절을 보냈잖아요. 중소형 시절을 보내고 지금 대형주가 이렇게 됐다가 무너지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많아요. 그러니까 아직 안 컸던 시절에 있는 종목을 지금 건드린다면, 지금 그 종목에 집중을 하고 있다면 그 종목이 성장할 때가 옵니다. 반드시. 그리고 회복력 또한 이 사이에서, 이게 지금 까마득하게 안 보이는데 사실 굉장히 큰 변동성이 있어요. 보시면 회복력, 순간순간 회복력 또한 강해요. 떨어지더라도. 그쵸? 이거를 안에를 살펴보니까 지금은 뭐 이게 움직인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로 열고 들어가면 오르락내리락 엄청 해요. 떨어져도 올라가는 것도 빠르고. 중소형주의 특징입니다. 회복력 빨라요. 아직 시가총액이 높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의 자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어쨌든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대형주 누군가에 의해서 뭔가 못하잖아요. 한 사람이 아니면 한 팀이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기관 한쪽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철저히 대형주, 특히 대형 바이오주들을 철저히 외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3천억 이상, 더 나아가서는 5천억 이상. 나는 그래도 조금 더 시총이 높은 게 좋아. 1조 원 이상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게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지금 시장에서 재미가 없어요. 1조 원에서 2조 원 되는 것보다 500억짜리가 1000억 되고 1000억짜리가 2000억 되는 게 훨씬 빠르고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많이 무너진 시장에서는 회복력이 빠를 수 있는 종목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회복력. 아이한테 투자를 하시라는 겁니다. 아이. 젊고 어린 아이가 다쳤을 때 회복력이 빠르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성장성 큰,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작은 종목이 지금 너무나 많이 뒤쳐져 있고 너무나 많이 밀려 있다. 이런 것들에 집중을 좀 하실 때입니다. 물론 그 종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 종목이 무너지는, 다 컸다가 무너져서 죽는 것일 수도 있어요. 물론 주식은 이런 파동을 여러 번 보이기도 합니다. 이 여러 번을 한 번 더 볼 수 있는 종목이면 상관없는데, 그러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면 그건 또 피해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그 종목을 분석을 해야 되겠고, 그 종목의 미래 가치나 재무 상태나 등등 수급 상태나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겠죠. 뭐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대표이사를 파본다던가,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증시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이 종목은 한번 튀기로 올라오겠구나, 다시 회복하러 올라오겠구나 정도 판단되는 것들에서 노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형주는 사고 터지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티슈진 돌이킬 수 없게 만들어 놨죠. 그래서 불안한 종목들 피하세요.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메디톡스,
계속 지금 보톡스 관련 최근에 급락했던 거 몇 번 보이셨죠? 보셨죠? 이런 거. 뭔가 불안해요. 뭔가 불안감이 있습니다. 메디톡스 지금 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어요. 2010년부터 보톡스 열풍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이거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10만 원대로 다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피하시고, 얘도 한 2조 원대 되잖아요. 조심해야 될 좀 뭐 얘를 무조건 뭐 갖고 계신 분들이 뭐 무조건 저거 왜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는 거야? 나 이거 이렇게 이러이러해서 좋은 내용도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상황에서, 지금 시장 상황에서 지금 시장에서 나중에 회복됐을 때 회복력이 빠른 걸 하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닌 거는 일단 지금 제거하고 그 돈을 차라리 다른 데서 쓰는 게 낫다는 입장이니까, 대형 바이오 좀 사고 나면 무서워요. 그 다음에 ABL 바이오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돼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매출 구조가 너무, 그러니까 보통 바이오는 매출이 없는데 이게 너무 부풀려져 있어요. 이거 뭔가 이건 1조 원 될걸요? 얼마야? 9,500원, 9천억 정도 돼요. 부풀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내용 파악을 하시면 좋은데 뭐 신라젠 팩400 뭐 어쩌고저쩌고, 지금 팩400 오늘 가남 임상 3상 중단돼서 중산을 미국에서 권고해가지고 지금 저만큼 맞은 거잖아요. 그 내용, 그 신라젠의 팩400에 기대감이 있어. 이런 내용 알아봤자 뭐해. 이렇게 사고 나는데요.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 뭐 그런 거 복잡하게 안 아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바이오의 고평가, 너무 조단위로 고평가된 건 그냥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종목이 2200개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메지온도 사실 지금 최근에 뭐 들락날락 하는데 얘도 불안해요. 너무 지금 올라간 폭을 보세요. 얘가 올라간 게 마땅하더라도 굳이 이렇게 올라간 걸 건드릴 필요까지는 또 없어요. 지금 시장에서. 물론 지금 6만원까지 떨어졌다가 좀 2배가 올라간 건데 언제 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종목들입니다. 그 다음에 제넥신은 뭐 툴제넥신이랑 합병이 있는데, 합병이 되고 나면은 오히려 주가가 꺾일 수도 있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툴제넥신으로 바뀌면 굉장히 거대한 바이오가 또 탄생하는 거라. HLB 당연히 조심하셔야겠죠. HLB 생명과학 당연한 겁니다. HLB는 지금 최근에 시끌시끌한 거 결국에는 사고가 나기 전 그 모습일 수 있어요. 제대로 된 사고가 나기 전. 코오롱 티슈진처럼 조심하셔야 되는 거 맞습니다. 유틸렉스 매출액 1억밖에 안 나옵니다. 유틸렉스 매출액이 1억 수준밖에 안 나오는 바이오 회사예요. 그 다음에 연구기업 중에서 물론 기술 특례를 받아서 뭐 이런 거는 상장하면 5년 정도는 사실 상폐랑 걱정 없이 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매출이 안 나오는 연구기업은 그래도 조심은 하셔야겠죠. 서울대학교 물론 이거 많이 빠져서 단기 반등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서울대학교에서 연구하는 기업인데 매출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그러나 기술 특례 방식으로 그 가치, 그 미래 가치를 인정받아서 상장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굳이 이 많은 종목들 중에서 매출 없는 회사를 굳이 달려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또 네이처셀은 그만 많이 떨어졌으니까 사실 이거랑 좀 버내고, 이미 예전에부터 제가 강조를 했던 거니까, 이때부터 이거 아니다 말씀드렸던 거니까. 이거 외에 굉장히 많아요. 뭐 코오롱 생명과학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많이 떨어졌지만.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그나마 좀 낫다고 하더라도 굳이 1등 종목 그렇게 시가총액 큰 거 30억이고 7억이고 하잖아요.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굳이 뭐하러 거기서 그걸 놀고 있어요. 그게 뭐 만약에 셀트리온을 한다. 셀트리온이 지금 시가총액이 20억인가요? 21억인데 얘가 뭐 30억이 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그래봤자 40-50%인데 그렇죠? 25억 가기도 힘들겠다. 그죠? 버겁단 말이에요. 무겁고.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에 돈을 쓰시기보다는 지금 시장에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저평가된 중소형 종목들에 집중을 조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 꾸준히 증가하거나 실적이 어쨌든 양호하고 흑자 전환된 회사들도 뭐 그런 것들도 지금 도처에 널려 있고, 시가총액이 얘는 야 이건 1000억 정도는 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회사들조차도 지금 400억 밑에 깔린 게 천지예요. 500억 밑에 깔린 게 천지입니다. 야 1000억은 이건 1000억 안 되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조차도 500억 밑에까지 그냥 이번 하락장에서 내려간 게 천지예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500억은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종목들조차도 200-300억 이하로 떨어진 것도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뭐 100억대 보이는 것도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많이 189억, 190억 이런 것도 지금 많아졌어요. 물론 그 시가총액을 보이는 이유가 사실 시장 종목이 안 좋아서인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이제 낱낱이 개별적으로 파악할 문제입니다. 이게 과연 시장 때문에 같이 내려가서 이 모양을 보인 건지 종목이 안 좋아서 2차 저차에서 더 내려간 건지를 이제 분간을 해보셔야 되고, 그거는 이제 제가 분석해드릴 역할을 이고, 어쨌든 여기까지 어떤 지금 시장 내용을 시장 내용보다는 조심해야 될 내용을 그 신라젠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신라젠은 뭐 보유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일단 개별적으로 신라젠은 그냥 삼성전자 같은 느낌으로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바이오 기업 삼성바이오로직스, 신라젠, 셀트론을 산다. 이런 관점에서 갖고 계신 분들이 정말 개인들 많습니다. 그런 뭐 대처법이라고 뭐 하기도 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뭐 꼼짝없이 점한가를 맞은 경우는 최대한 나오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월요일에 점한가를 풀리면 일단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오시는 게 일단 무조건 좋아요. 갖고 계신다면. 점한가가 안 가기를 바라야겠죠. 점한가 가면 어쨌든 코스닥 시장이 그만큼 부담인 거니까. 하지만 점한가는 반대로 시장에는 확정적인 움직임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오늘처럼 어느 정도 시장이 이렇게 천천히 올라오는 역할을 또 도와줄 수도 있어요. 물론 얘가 올라가면 더 좋겠지만 더 이상 내려가는 게 없이 확정적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다른 종목은 천천히 우상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점한가는 조금 안 갔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최대한 탈출하려고 노력하시고, 만약에 갖고 계시다면. 그 다음에 시장이 오늘 개파락을 많이 한 이유 두 번째 나중에 밝혀졌지만 북한 미사일에 새벽에 2시쯤인가 또 쐈다고 했죠. 뭐 이거는 나중에 밝혀졌지만 이미 뭐 알 사람들은 다 알려졌던 거니까. 이건 그리고 북한 미사일이 지금 좀 빈번하게 좀 쏴요. 빈번하게 쏘는 게 조금 찝찝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빈번하게 북한이 미사일을 쐈던 적이 있었나 싶거든요. 뭐 과거를 한번 돌아가 보신다면은 중간중간 이렇게 틈틈이 몇 달 간격으로 쏘지 않았어요? 이렇게 자주 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그쵸? 그리고 최근에 막 목선도 막 내려오고 막 지금 뭔가 자꾸 내려보내고 간첩도 잡히고 조금 이상해요. 이상해요. 좀 경계심을 조금 가질 필요도 있는데, 그건 이제 안보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안보가 정말 절실한 때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실 문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미국에서 미중 무역 협상이 얼마 전에 이제 이루어졌고, 그게 별다른 성과가 없어요. 그러자마자 며칠 내에 미국에서 또 다른 이제 중국이 이제 약속을 뭐 지키지 않는다, 뭐 이런 이유를 들면서 어떤 1,000억 상품이었나요? 나머지에 대해서 3,000억이었나? 3,000억에 대한 상품에 대해서 10% 관세 부과를 한다. 요 말을 이제 트럼프가 트윗 쓰면서 미국 증시도 막판에 고꾸라져 내려갔고, 우리도 시초가가 많이 떨어진, 야가 선물도 떨어지고 이랬던 상황이라 이것도 지금 크게 작용을 했죠. 물론 이게 더 크게 작용했을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 신라젠보다는. 코스피가 1990포인트까지 뚫렸잖아요, 아침에. 2,000은 뭐 고사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요런 것들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아침에 지금 다 쏟아져 낸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 이제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이 오늘 이루어졌죠. 오늘 10시에 이제 일본에서 강요회의를 마치고 하면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우리나라를 제외를 결정을 했고, 그게 발표가 되면서 시장은 오히려 그때부터 불확실성 재료 소멸에 의해서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때죠. 자, 이때 크게 볼게요. 이때. 자, 여기서 어쨌든 아주 안 좋게 시작해서 이때 발표 직전에 발표하자마자 한번 투매를 만들고 반등하기 시작했어요. 시원하게. 이제 불확실성 하나 소멸됐고 확정됐다라는 파동이 나왔는데, 막판에 1시간 동안 좋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이때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거기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외국인 입장에서, 자, 내가 외국인 투자자야. 대량 뭐 지금 엄청나게 주식도 많이 들고 있고 막 수천억 들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예요. 자,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돼서 이제 조금 불확실한 거 해소가 돼서 한번 매수를 좀 해볼까 이렇게 해서 땡겨놨어요. 오늘 외국인 코스닥
순매수 5, 600억 기록했잖아요. 그랬는데 2시쯤에 저기 뭐야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담화문 대국민 담화문을 준비했대. 뭐 한번 이제 이런 일본과 마찰 이런 무역 마찰 속에서 뭔가 해법을 좀 제시를 하려나 보다. 외국인들 입장에서 이렇게 기대할 수도 있겠죠. 응? 우리야 기관들 그 이후에 오히려 바로 안 팔고 사줬단 말이에요. 기관들이야 뭐 뻔하겠지. 뭐 원론적인 이야기들, 뭐 이념적인 이야기들 하겠지. 항상 우린 겪어왔으니까. 근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래도 뭔가 구체적인 이제 타겟책 해법을 좀 제시할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했던 외국인들이 들어보니까 뭐야 이거 뭔 내용을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왜 했던 말 또 하고 지난번에 다 그냥 정리했던 말 다 같이 힘내보자 약간 이런 개념으로 가버리니까 현실적인 대안도 아니고 뭔가 구체적인 대안도 아니고 이러니까 야 21일 동안 이것도 좀 고생하겠구나 이렇게 실망감 때문에 외국인 투자들이 적극적인 매수를 멈춰버리고 약간 매도하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특히 막판에는 투신도 셀트리온헬스케어를 다 던져버렸고 그래서 분봉이 확 죽었어요. 이런 현상들로 지금 오늘 증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쨌든 외국인 입장도 이해가 되고 우리 입장도 뭐 그런 거고 근데 사실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이거는 일단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들 주식을 안 하면 지금 이거를 볼 필요가 없겠죠. 우리는 주식을 해서 어쨌든 내 자산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돈을 벌어 보겠다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증시에 도움이 되는 게 무조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우리부터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자꾸만 사실은 이렇게 계속 싸우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투쟁이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증시에서는 부담이에요. 왜? 너무나 불안정하다고요. 가뜩이나 코리아 디스카운트 남북 분단된 상황에서 항상 외국인들은 그게 불안감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데 지금 안보도 많이 불안한 상태고 가뜩이나 지금 일본과 원래 한미일 동맹 체제도 지금 흔들리는 상황에서 일본과 지금 이렇게 대치를 하니까 너무나 불안한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외국계 자본이 막 빠져나가죠. 환율은 1200원까지 솟고.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태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불안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 자산인 우리나라 주식을 사지 않는 꼴이 돼버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결책은 딴 거 없어요. 딴 거 없어요. 타협을 하는 겁니다. 일단 증시에 도움되는 건 무조건 협상이에요. 협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트럼프 보세요. 자기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 진짜 하는 행동들을 보세요.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뭔가 필요한 것도 줬다가 아니면은 또 거칠게 내몰았다가 완전히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그거는 미국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미국이 그만큼 강하니까 그렇게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우리는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칼자루를 지금 일본이 결정을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뭐 반일 감정을 갖고 이거는 국민들의 정서는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이기 때문에 주식이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증시에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 게 좋을까에 대한 관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타협이 좋습니다. 자꾸만 싸우자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절대로 안 좋아요.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제 국산화를 이루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강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 줄 알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제대로. 무슨 현실적으로 뭔가 어떤 도움을 줄 건지, 법인세 얘기라도 제대로 나오든가, 아니면 뭔가 투자 방식에 대한 뭔가 지금 나온 게 없죠. 물론 계획을 하고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앞으로 할 일이지, 지금 당장은 사실 막막하잖아요. 그냥 지금 잘 풀어나가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냥 당장은. 근데 지금 그걸 하지 않고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겠다라는 자꾸 역사적인 얘기들 돌아가서 과거사의 문제로만 지금 계속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증시는 이렇게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얘기 지금 절대로 그거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주식하는 입장에서 증시에 도움이 될 내용은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증시가 안정화되고 좋은 날이 훨씬 좋은 거고 당연히 우리가 우리 스스로 무덤을 팔 일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이라는 거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괜히 쓸데없이 난 주식으로 진짜 나 주식 증시가 너무 잘 됐으면 좋겠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의 생각을 갖고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뭔가를 막 하려고 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겁니다. 그거야 뭐 자유긴 하겠지만 솔직히 저는 굳이 그렇게 지금 우리 살 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더 중요한 일이지. 어쨌든 증시에 어떤 점이 도움이 되는지는 한번 말씀드렸고,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21일이라고 하잖아요. 앞으로 이제 이게 시행이 되는지 그 8월 마지막 주까지 우리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일단 결정이 됐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좀 타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바라보고 8월간 또 진행되는 상황을 좀 보면서 물론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어느 정도 확정되고 시장이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폭락은 거의 뭐 멈췄다고 거의 뭐 90% 가까이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8, 90%는 폭락은 이제 폭락 기조는 그래도 멈췄고 이제 조금은 그래도 여기서 숨고르긴 할 수 있겠구나 정도. 그런데 자꾸 싸우자라는 개념으로 가버리면, 그런 식으로 가버리면 증시가 바로는 못 올라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게 더 높아요. 그러니까 횡보하는 약간 뜨뜻미지근한 장세가 계속 펼쳐질 수 있어요. 그게 완료가 되는 8월 마지막 주 정도까지는. 이제 그게 한 번 더 완료가 되면 이제 완벽한 제로 소멸이 될 수는 있겠죠. 이제 확정되고 이제 뭔가 다 결정되고 이렇게 화이트리스트 제외돼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무역의 제재가 어떻게 되고 수출이 어떻게 되고 모든 게 다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시기 완전히 그게 정해진 시기부터는 이제 이에 대한 재료 소멸이 일어나면서 반등이 제대로 시작될 수는 있겠지만, 그 전에 만약에 뭔가 계속 트러블이 있고 막 이런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 시장을 일단 횡보할 가능성이 일단 조금 더 높겠다, 당분간은. 지금 이런 식으로 해결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라면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런 장이 좀 펼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1월 달에 보인 요 시기 그냥 전체적으로 횡보했죠. 전체적으로 횡보한, 떨어져서 요 시기를 겪는 약간 이런 횡보장, 그리고 나중에 해결되면 올라올 수 있는 이런 정도의 흐름이 가장 확률이 높다고 보고요. 여기서 막 정말 말도 안 되는 악재가, 증시에서 생각도 못한 악재가 터지면은 600포인트 선까지도 염두를 어제도 말씀드렸던 600에 대한 전후 포인트까지도 염두는 해보겠지만 확률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오늘과 같은 악재 투성이인데도 600포인트는 사수를 시켜놨잖아요. 그걸 끌고 올라왔죠. 607. 오늘이 사실 아침에 생긴 악재로서는 최대치죠. 거의. 그렇죠? 최대치. 나올 수 있는 동시다발적인 악재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600선은 뭐 강력한 지지대가 될 거고, 물론 뭐 코스피도 2000이지만 1900 오늘 89인가요? 여기까지 뚫렸나? 하여튼 그 정도 뚫렸잖아요. 87인가? 그 정도까지 뚫렸던 것처럼 600이 지지지만 뭐 코스닥도 뭐 595, 요 정도까지는 열어둘 수도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러나 어쨌든 거기서 지지력이 형성이 될 거라고 보고, 이미 뭐 다 내려왔다고 보는 관점이 더 저는 맞다고 봅니다만, 항상 우리는 지금 계속 악재를 부르고 지금 좀 불안정한 구간이기 때문에 염두는 해두고 있어서 그 염두를 하고 한 상태로 좀 대응을 준비를 할게요. 어쨌든 그게 나오더라도 전체적인 흐름 봤을 때 전반적인 대저점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니까 여기서 뭐 포기하지 마시고 앞으로 더 좋은 날들이 항상 많아질 거예요. 지금 2008년 서브프라임을 기점으로 봤을 때 이 정도 급으로 우리 시장이 힘들었던 적은 그냥 이렇게 이게 좀 이게 좀 띄워놓은 게 많아서 좀 지저분해요. 그러나 딱 봐도 그 정도까지 이때 2008년도 힘들었던 적은 몇 번 손에 꼽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평범한 장이 훨씬 길어요. 평범하고 상승장이 훨씬 길기 때문에 거기서는 많은 것들을 먹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는 또 이 또한 지나가니까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신용 미수, 뭐 스탁론 이런 거 쓰지 마시고 최대한 그걸 쓰더라도 짧게 하루 이틀 넘기지 마시고 2, 3일 넘기지 마시고 짧게 하시더라도 반대 매매가 나갈 정도까지는 절대로 가시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 시기를 좀 이겨내시면 분명 좋은 날이 펼쳐질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요 정도로 오늘 시장을 정리를 해드렸고요. 종목들은 사실 뭐 지금 크게
뭐 테마를 뭐 잡기도 뭐 의미가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전체적인 시장을 응원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종목에 대한 얘기도 조금 해보겠지만 일단 지금은 시장에 처한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는 그래도 하나하나씩 조금 실마리를 좀 풀어가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주말 좀 편하게 쉬시고 좀 에너지 좀 충전하셔서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